피고인 김도형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저는 오늘 제 아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70의 나이에 말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것은 잃은 정숙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정순례입니다. 올해 나이 70. 참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굴곡이 많았어요. 평탄한 길보다는 험한 비탈길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경주 외곽의 전통 한옥 고택에서 조용히 평안을 찾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저희 집안의 뿌리이자 제가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추억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힘들게 보수했던 이 고택의 기둥 하나하나가 제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뼈대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제 목숨처럼 아꼈어요. 그저 이렇게 고즈넉이 남은 세월을 보내는 것, 소박하지만 제게는 가장 절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남매 각자 자기 살림이 있으니 연락도 잘하지 않았어요. 큰아들 태영이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빴고 딸 은주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제가 부르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이 세상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제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 김도형이었습니다. 도영이는 어려서부터 유독 제 손이 많이 갔던 아이였어요.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웠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마음을 썼습니다. 제가 헌신으로 키운 자식이었는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영이는 사업을 한답시고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썼어요. 몇 년 사이 크게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도영이의 연락은 오직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오로지 이 고택에만 꽂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줘. 이 집 잠깐만 담보로 잡게 해줘.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도영이는 처음에는 간곡하게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땅바닥에 무릎까지 꿇으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미 마음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켜온 가문의 자산이다. 함부로 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집을 팔아 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빚을 갚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저는 단칼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그 아이의 태도는 삽시간에 돌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벼락 맞은 듯한 충격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에게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영이는 술에 잔뜩 취해 이 고택의 낡은 대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그 아이의 고함과 폭언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그 낡은 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도영이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이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늙으면 자식 앞길 좀 막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지. 저는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폐륜적인 외침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에게 이 집에서 숨통을 끊으라는 것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저에게 황혼의 그림자를 드리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큰아들 태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영아, 도영이가 집을 팔라고 난리야. 어떡하면 좋겠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해외에 있는 태영이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당장 들어갈 상황이 안 돼요. 도영이가 원행 막무가내라. 태영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딸 은주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시댁 눈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며 전화를 피했어요. 저는 깊은 고독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도영이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불안에 떨면서 혹시나 제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의 험난한 싸움을 예감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집을 지킬 것입니다. 제가 홀로 맞이한 이 비극이 결국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나니 저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둘째 아들 도영이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서서히 저를 덮쳐오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낡은 한옥의 서걱거리는 소리마저 도영이의 발자국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방 서랍 속을 확인했어요. 제가 금고처럼 아껴왔던 그곳에 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손을 넣어 더듬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서랍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제 인감 도장과 증명서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잠든 사이 그 아이가 몰래 들어와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극심한 배신감은 저에게 가슴이 무너지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했어요. 도영아, 너 엄마 도장 가져갔니?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영이의 대답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엄마, 그거? 내가 좀 썼어요. 도영이가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몸 아프다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서류 준비 좀 했어요. 걱정 마요. 내가 곧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낡은 집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요양병원 입원이라니요. 그것은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섬뜩한 협박이었습니다. 도영이는 저를 무력화시켜 한옥 고택을 강탈하려 한 거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패륜적인 의도가 담긴 말이 나오다니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 저는 우연히 이웃에 사는 젊은 공인중개사 박미나 씨를 만났습니다. 미나 씨는 저를 보고 놀라 달려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미나 씨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나 씨를 붙잡고 흐느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저의 절박함에 미나 씨는 놀랐지만 곧 저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미나 씨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계약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미나 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당장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그 집은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쉽게 팔 수 없습니다. 미나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영 씨가 할머니를 협박하고 도장을 훔쳐간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는 강요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계약 무효라는 미나 씨의 말은 저에게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나 씨의 도움을 받아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미나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편에 서서 반드시 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천불이 나는 분노 속에서 희망을 붙잡게 해주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는 낯선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도영이가 보낸 부동산 업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무시하고 집안을 휘휘 둘러보며 건물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어르신, 둘째 아드님께 말씀 다 들었습니다. 내일 바로 계약서 들고 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 목숨과 같은 집이 탐욕스러운 아들의 손에 의해 그리고 이 낯선 사람들의 시선 아래 상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가 준 희망의 단서와 아들의 패륜적인 배신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헌신하는 희생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는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도영이가 저지른 패륜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미나 씨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인감 도장을 훔쳐갔다는 명백한 심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 도영이는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저를 향한 압박을 더욱 심하게 가해왔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서류를 꾸며 저를 무력화시키려 했어요. 패륜의 폭풍이 저의 이른 인생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도영이는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교활하고 냉정하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마루에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와 함께 제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법적 통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은 마치 제가 이제 곧 감옥 같은 곳에 갇힐 것을 예고하는 사형 선고장과 같았어요. 이 서류는 저에게 황혼의 종말을 선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는 미나 씨에게 들었던 희망의 단서, 패륜과 강요에 의한 계약 무효를 증명하기 위해 도영이의 악행을 입증할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도영 씨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만 있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택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이가 몰래 들어와 인감 도장을 훔쳐갔을 때 혹시라도 그 아이가 무언가를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저는 도영이가 어릴 적 쓰던 방, 제가 늘 앉아있던 마루, 그리고 남편의 서재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하나하나 옮기고 틈새의 먼지를 털어내며 며칠 밤낮을 찾았어요. 저의 몸은 고되었고 무릎은 쑤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천불이 나는 분노와 주권 회복 의지가 저를 멈추지 않게 했어요. 저는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낡은 집 안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찾았을까요? 저는 둘째 아들 도영이의 방 구석, 낡은 책상 아래에 쌓여있던 오래된 종이 더미를 정리하다가 작은 USB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것은 도영이가 사업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어려웠어요. 녹음기에서는 처음에는 지루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업 관련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마저 헛수고라면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저는 힘없이 녹음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미나 씨의 격려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시 녹음기를 집어들고 마지막 트랙까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반전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녹취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도영이가 부동산 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 속 도영이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병원에 입원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도영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도장 훔친 거는 절대 들키지 않게 처리했어요. 이 집 대충 팔고 저는 해외로 뜰 겁니다. 어머니는 제 말대로 사인만 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영이가 인감을 강제로 훔쳤고 저를 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패륜적인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었어요. 도영이 자신이 남긴 자폭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단서는 저를 괴롭히던 그 아이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아들의 탐욕이 역설적으로 저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즉시 미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나 씨 찾았어요. 증거를 찾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나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증거가 법정에서 강요와 패륜에 의한 계약 무효를 증명하는 결정타가 될 거예요. 미나 씨가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둘째 아들 도영이가 남긴 비밀 녹취록은 저에게 어둠 속에 한 줄기 비치자 황혼의 불꽃을 당기는 강력한 심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증거를 가졌고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미나 씨는 녹취록을 분석하며 법률팀을 재정비했습니다. 할머니, 이 싸움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소송이 아니에요. 미나 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패륜을 심판하고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삶의 주권을 되찾는 성전이에요. 녹취록의 존재를 알 리 없는 도영이는 여전히 계약 강행을 위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외에 있던 맏아들 김태영이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뒤늦게나마 도영이의 만행, 특히 제가 강제 입원 위협까지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태영이는 공항에서 달려와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 있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태영이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영이의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방패가 되어 이 싸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맏아들의 뒤늦은 진심 어린 사과는 저에게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영이는 그간 해외에서 쌓은 재무 분석 능력을 동원해 도영이의 복잡한 채무 관계와 부동산 거래의 불법성을 파헤쳤어요. 미나 씨는 태영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의 논리를 더욱 견고히 만들었습니다. 저의 황혼의 반격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딸 은주도 시댁의 눈치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법률팀에 자금을 지원하며 합류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이제라도 엄마 곁을 지킬게요. 은주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세 남매 중 두 아이가 저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천불이 나는 분노와 함께 승리의 확신이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탐욕과 불안함으로 일그러진 둘째 아들 도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뻔뻔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제가 겪은 모든 패륜적인 압박과 배신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판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영이가 인감을 훔치고 저를 강제로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나 씨와 변호사님은 도영이가 남긴 비밀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어요. 녹취록이 재생되자 도영이가 부동산 업자와 공모하여 어머니를 속이고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그의 악랄한 계획과 도장 절취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곧 병원에 입원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도장 훔친 거는 절대 들키지 않게 처리했어요. 도영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영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온몸을 떨었어요. 그 아이의 변호인조차 그를 변호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김도형의 행위는 어머니에 대한 폐륜적 강요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이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된 한옥 매매 계약은 전면 무효임을 선고한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억울함과 절망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한옥 고택을 지켜냈고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태영이와 미나 씨가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니 옆에서 늘 지켜드릴게요. 태영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비로소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도영이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깊이 후회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야 한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당당하게 승리한 정순례였습니다. 제 황혼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둘째 아들 도영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어미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나를 짓밟고 얻은 행복은 없다는 가장 무서운 교훈을 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며칠 후 저는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태영이는 말렸어요.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녀석은 어머니를 만날 자격도 없어요. 태영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저는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도영이를 마주했어요. 도영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영아. 제가 그렇게 부르자 도영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비난하러 온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도영아, 너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내 몫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하지만 도영아, 이 시간이 너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기를 바란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도영이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면회를 다녀온 후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맏아들 태영이가 한국에 완전히 정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영이는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한국에서 어머니 곁을 지킬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어머니를 혼자 두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다, 태영아. 너는 내 일을 열심히 해왔잖니. 어미가 뭐가 서운하겠니?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영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해외 사업은 파트너에게 맡기고 저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낼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태영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주 후 태영이는 고택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어요. 무역 컨설팅 회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는 매일 어머니를 뵐 수 있어요. 태영이가 활짝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딸 은주도 변했습니다. 은주는 어느 날 고택으로 찾아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희가 엄마를 외면했을 때 엄마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의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될게요. 저는 은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은주야,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은주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가족의 진심과 사랑을 다시 찾아주었어요. 태영이와 은주는 이제 매주 고택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옛 이야기를 나눠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제 든든한 조력자 박미나 씨예요. 미나 씨는 이제 저의 친딸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에도 미나 씨는 여전히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미나 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 고택의 가치를 보존하고 제대로 알리는 일이요. 할머니, 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이 집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에요. 미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집은 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제가 지켜온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동시에 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저는 미나 씨와 함께 이 집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한옥 고택을 저 혼자만의 공간으로 두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집을 지킨 것은 저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미나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택의 사랑채와 일부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백세 사랑방이라고 지었어요. 미나 씨가 지어준 이름인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할머니, 백세 사랑방이라니 정말 좋은 이름이죠? 할머니처럼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면서 이웃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나 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백세 사랑방은 정말 큰 성공이었습니다. 개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웃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던 분들도 곧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통차를 마시고 옛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고, 이런 곳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정말 좋네요. 한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도 이제 갈 곳이 생겼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는데 말이죠.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 씨는 백세 사랑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통 공예 수업도 열었어요. 한지 공예, 매듭 공예, 천연 염색.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배웠던 기술들을 다시 떠올리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이거 젊었을 때 해봤는데 손에서 다 잊어버렸네. 한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도 다시 하니까 재미있네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상추,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은 텃밭에 나와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거 봐요. 내가 심은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한 할머니께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이제 나눔과 연대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랑방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제 삶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미나 씨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미나 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군요. 이제는 제 작은 소식들을 SNS에 공유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100세 사랑방의 소식도 올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실 때면 정말 신기하고 기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폐륜적인 배신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그 절망이 저를 새로운 삶의 주체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평화로운 마당을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황혼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제 삶은 환한 새벽을 맞이했어요. 저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맏아들 태영이, 딸 은주, 그리고 미나 씨, 그리고 사랑방의 이웃들이 저의 곁에 있습니다. 저는 문득 저를 괴롭혔던 도영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출소 후 언젠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의 용기가 그 아이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랐어요. 저는 잔잔하게 미소 짓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반전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100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오늘도 100세 사랑방에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순례 씨,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인사하시더군요. 그러게요. 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요? 저도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당에는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고택 마루에 앉아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시련을 겪든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가 있다면 제 100세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혼은 가장 빛나는 새벽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제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꽃잎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그늘이 아닙니다. 저는 정순례입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입니다. 어제는 미나 씨가 저에게 유튜브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어떨까요? 할머니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미나 씨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금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고통을 겪은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태영이는 이제 주말마다 고택에서 묵어갑니다. 어머니, 저 이 집이 너무 좋아요.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이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었어요. 태영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은주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러요. 엄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사랑방 어르신들이랑 같이 드세요. 은주가 정성껏 담아온 반찬을 내놓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100세 사랑방 1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지역 어르신 50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구청에서도 나와서 감사패를 주셨어요. 정순례 어르신께서 이렇게 뜻깊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지역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저 제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어요. 제 집을 빼앗기고 요양병원에 강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도영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읽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매일 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소 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면회 때 하신 그 말씀을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도영아, 어미는 내가 진정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출소하면 어미를 찾아오거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저는 도영이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도 100세 사랑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순례 씨, 오늘 우리 뭐 만들까요? 아, 오늘은 한지 공예하기로 했잖아요. 점심은 제가 만들어 올게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전통차와 떡을 준비했어요. 다들 오셨어요? 자, 먼저 차 한잔 하시고 시작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꿈꾸던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시나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저는 70의 나이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법정에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제 집을 지켰고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미나 씨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별들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고택 마루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요. 아름답습니다. 이 황혼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까요? 100세 사랑방에서는 어떤 웃음소리가 들릴까요? 태영이와 은주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요? 미나 씨는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까요? 모든 것이 기대됩니다.
저의 100세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이름은 정순례입니다. 올해 나이 71.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혼을 당신이 선택하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황혼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일은 정순례의 황혼의 반격,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새벽은 지금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